마이크로소프트냐, 네. 애플이냐, 엔비디아냐 누구를 가장 강자로 저는 가 제일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엔비디아보다는 이라고 최근에 그 손정희 회장이 앞으로 사면 주저없이 이란 주식을 살 것이다. 뭐 손정희 회장 이야기처럼 조금 시각을 좀 바꿀 필요도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게 쏠림이라는 게 있어서 네. 너무 빛을 오랫동안 못 보고 여전히 헤매고 있는 여전히 오래 헤매고 있는 게 2차 전지죠. 아마 부터는 저는 2차 전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그 제일 달던 거는 이나 같은 게 얼마나 올랐습니까? 주식 샀으면 우리 투자자들도 엔비디아 산 것보다 더 돈을 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에도 그런 종목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투자자들이 제일 안타까운 거는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사셔가지고 가장 큰 문제는 다시 올라가 버릴까. 아까도 그게 좀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이 되죠. 미국 주가 7, 8월 초까지 조정을 좀 많이 보이리라고 생각해요. 10월까지는 다시 오르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그거에 따르면 이죠. 제 주가 모델은 입니다. 엔비디아가 지금의 아성에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건 다른 경쟁자들이 등장했을 때 예, 그때가 기점이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교수님께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누가 4조 달러 먼저 가냐라고 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냐, 애플이냐, 엔비디아냐 그 셋 중에서는 누구를 가장 강자로 보시고 또 근거는 뭘까? 예, 저는 MS가 제일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 상위 세계 시가총액 10위 보니까요. 다른 것들은 10위에 들었다가 그 다음에 빠지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MS라는 회사만 계속 지난 20년 동안 상위 10위권에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장기적으로 좋은 주식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는 MS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진짜요? 2000년에 미국에서 IT 거품이 붕괴되고요. 네. 그 좋은 MS가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2000년 IT 붕괴되고 제자리에 오기는 꼭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처럼 지금 거품이 그 정도 발생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도 제가 보면은 거품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엔비디아보다는 ARM이라고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가 있거든요. 예, 최근에 그 손정희 회장이 그 엔비디아를 굉장히 일찍 팔았더라고요. 네. 그래도 뭐 최근에 그 인터뷰 기사 보니까 후회하지 않는다. 앞으로 사면 주저없이 ARM이라는 주식을 살 것이다. 이게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요. 뭐 첨단 반도체 설계 회사고 뭐 지금 영업이익률이 한 90% 정도 된다는 겁니다. 예, 저는 엔비디아보다는 뭐 손정희 회장 이야기처럼 조금 시각을 좀 바꿀 필요도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시각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시각을 넓혀보는 거예요? 새로 이제 반도체 수요 같은 대체 이런 것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주식 투자는 늘 그렇다면서요. 지금 떨어져 있는 것 중에서 앞으로 오를 거를 잡아야 된다. 미래를 내다본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그런 통찰력을 갖기에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교수님을 뵙고 데이터를 이제 여쭙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경제 전망, 우리 주가도 그렇고 지금 좋은 쪽으로 교수님 해주셨거든요. 그럼 그 근거는 어떤? 저는 뭐 우리 주가가 올해 그 상승 국면이다. 제가 이거 통계적으로 호드리 프레스코트 필터라고 추세를 구하는데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거든요. 이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 상당히 한 방향으로 오래 가요. 지금 주가가 이제 상승 국면이다. 근데 얼마까지 갈 것이냐. 근데 제가 적정 주가 추정해 보니까 3,200 정도 나온다는 거죠. 당장 3,200 간다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가면은 거기에 접근해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선 지금 수출 중심으로 우리 경기가 회복되지만 하반기에도 수출이 계속 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수, 좀 소비가 회복돼야 되죠. 그런데 최근 그 내수에 대해서는 뭐 기재부, KDI 다 의견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뭐 저번에 KDI 경제 전망 그 평가 보니까 아직 내수는 좀 부진하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 기재부에서는 내수가 지금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어떤 근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카드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대요. 아, 우리 그래요? 가게들의 신용카드 사용량이. 그래서 소비가 좀 회복될 것이다. 뭐 그렇게 되고 소비 내수 수출까지 회복되면은 뭐 우리 경제 회복되면서 주가 오를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동안 은행으로 돈이 들어갔는데
그 돈들이 지금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해가지고 MMF 요구불예금, 수익 입출식 저축성예금 이게 작년에 그 1320조까지 떨어졌는데 1530조까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근데 이 돈들이 주시장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MMF 같은 경우는 대기성 자금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대기점 자금이죠. 돈이라는 게 수익률 눈이 있어가지고 높은 데로 이동하거든요. 그러면 대기성 자금이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그렇죠. 고민을 하죠. 그런데 저는 주식시장이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한 흐름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상반기에 계속 샀는데요. 뭐 개인은 한 14조 원 정도 순매도를 했죠. 그런데 미국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요. 또 개인들 생각도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거는 한 방송사에서 주식 미국 이민 뭐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한다고 저한테 인터뷰 왔던데요. 그 기자분이 너무 화를 내시더라고. 한국 주식 투자해가지고 너무 실망했다. 너무 실망했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 부인 그다음에 딸까지 한국 주식했는데 너무 실망해가지고 왜요? 막 그냥 화를 내요. 한국 수익률이 안 좋아서요? 수익률이 안 좋다고. 그리고 너무 불안하다고. 근데 미국 주식을 샀더니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 저는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 정말 듣거든요.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그분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우리 주가가 올해 나스닥은 18% 올랐는데 코스닥은 1.5% 떨어졌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하죠. 결과 때문에. 그런데 조금 멀리 내다보면은 저평가된 것은 제자리에 가고 고평가된 거는 또 떨어지면서 제자리에 가거든요. 주가라는 게 항상 펀더멘탈을 어떤 때는 가대평가하고 어떤 때는 가소평가하지만 장기적으로 제자리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평가에서 2로 제자리로 가는 과정, 미국은 고평가에서 밑으로 제자리로 가는 과정, 저는 이런 국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균형적인 시각을 갖추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경제가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이 계속되고 내수도 회복이 돼서 자리를 잡아가면 그게 결국에는 주가로도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경제 작년에 2.5% 성장했는데요.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올해 2.4, 내년에는 1.8이에요. 근데 우리는 작년에 1.4, 올해 최소한 2.5%, 가장 낮게 전망하는데 2.5% 정도 되거든요. 어떤 데는 뭐 2.7% 정도 전망하는데요. 내년에도 2.2%, 내년에도 우리가 미국보다 높다는 겁니다. 근데 초반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쏠림이라는 게 있어서 영역별로 너무 편차가 크니까요. 교수님도 그 쏠림은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세요. 반도체, 조선 말씀하셨고 뭐 방산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너무 빛을 오랫동안 못 보고 여전히 헤매고 있는 좀 많잖아요. 여전히 올해 헤매고 있는 게 2차 전지죠. 작년에 너무 좋아가지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올해 그 제일 달던 거는 그 식품, 삼양식품이나 그 농심 같은 게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런 주식 샀으면 우리 투자자들도 엔비디아 산 것보다 더 돈을 버셨어요. 근데 한동안 안 봤잖아요. 그런 거는 아예. 그렇죠. 아예 안 봤죠.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기업 방문가 가지고 보니까 뭐 라면이 굉장히 잘 팔리고 공장이 아주 잘 돌아가더라고요. 뭐 그래서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 주식 중에서도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오른 거 삼양식품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얼마 올랐습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3배 이상 올랐어요. 저도 관심을 두지 않아서 사실 잘 몰랐는데 화장품이 요즘 잘 되는 화장품도 요새 좀 많이 오르고. 그랬군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에도 그런 종목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투자자들이 제일 안타까운 거는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사셔가지고 삼성전자가 뭐 작년 말 수준 거의 그 정체되니까 한 해만 더 하시죠. 그런데 반도체 경기가 올해 회복된다면은 사실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를 주식을 사야 되죠.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경기에 절대적으로 사이클이 영향을 많이 받는 회사니까요.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만들지만 가전제품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회복된다면은 SK 하이닉스를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사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들은
삼성전자만 그동안 안정된 주식이다 이런 인식에서요. 삼성전자를 SK 하이닉스로 못 바꾼 못 거예요. 바꾸죠. 네. 아니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래도 조금 덜 갔으니까 네. 뭔가 여력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막연한 생각도 있었고 그랬지 근데 않았을까요? 적파한가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금요? 충분히 3,200 코스피가 제가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200 가려면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라져야 돼요. 아, 3,200의 조건에는 삼전 뭐 환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그렇죠. 힘을 받는 게 삼성전자가 있다. 올라줘야 3,200 그렇겠네요. 가죠. 예. 네, 그렇겠네요. 교수님 말씀 나왔으니까 2차 전지 전망도 해주십시오. 얼마나 더 이 터널을 길고 긴 터널을 기다려야지 빛이 보일지. 저는 뭐 거의 터널 중간에서 조금 이제 나오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도 그런 예, 게 좀 예. 보이는 게 있나요? 예. 혹시? 아니면 근데 저는 뭐 반도체 산업 뭐 이런 거 2차 전지 산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자료들을 보고 계속 판단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거래하시는 증권사 보면은 주간으로 뭐 반도체 경기, 2차 전지 경기 주간으로 계속 어떤 사건 그다음에 기업 이익들 업데이트 해주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런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거는 2차 전지가 서서히 이 바닥에 좀 근접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아직 바닥은 아닐 수 있지만 예, 예, 근접해 예. 간다. 아마 4분기부터는 저는 2차 전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괜찮아진다라는 게 예전처럼 그렇게 막 활활 타오르는 예전처럼 거는 그거는 지나치게 아니죠. 거품이었어. 네,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전문 분야가 아닌데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수님도 아까 2번 언급을 하셨지만 이제 금리 인하가 사실은 가장 큰 화두이자 방향을 잡아주는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께서도 일단 9월에 미국 금리 인하가 단행될 걸로 현재로서는 보시는지요? 예, 뭐 시장 컨센서스가 9월 뭐 12월인데요. 뭐 저는 뭐 좀 더 빨리 인하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했는데 제 전망이 틀렸습니다. 요즘 7월 그, 얘기도 살짝 있더라고요. 예, 그동안 저 미국 물가가 예상보다는 좀 낮게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고용이 좋았죠. 네. 예, 그런데 최근 그 아까 가계 고용 통계 말씀드렸습니다. 가계 고용이 많이 그 위축되고 있거든요. 기업 고용도 저는 많이 위축되리라 보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뭐 고용이 줄어들면은 가계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9월 이전에 미국 금리를 인하하리라 보고 있고요. 예,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가 7월, 8월, 10월, 11월 뭐 4번 남아 있거든요. 네.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예, 그런데 저는 8월에 인하하리라 보고 있고요. 8월에 인하 못하면은 10월에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8월 인하하리라고 보는 거는 한국은행이 총재가 최근 그 74주년 그 기념사를 하면서 통화정책에 대해서 천천히 서두름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천천히 서두른.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뭡니까? 근데 천천히 서두름. 이게 그 로마 황제가 정책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아우구스티누스요. 거기도 나오더라고요. 하는 거 총재 축사에. 예. 천천히 서두름. 천천히 서두른다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너무 늦어도 안 되고 너무 빨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되는 시기가 어떤 시기냐? 저는 8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8월이라고 보고 있냐면은 8월에는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초반까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물가 상승률은 지금 2.2%거든요. 헤드라인 2.7% 5월에. 예, 저는 8월 가면 2%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내수 부진하죠. 그 다음에 적정금리를 이론적으로 테일러 준칙이라고 한번 제가 추정해 보니까 현재 적정금리가 3.0%가 나와요. 지금 3.5%니까. 예, 그리고 요새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그 다음에 여당에서 한국한테 금리 인하해라. 직감적 쪽으로 압박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거는 저는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대표적인 금리가 국고채 3년 수익률인데요. 이게 그 작년 12월부터 지금 6월까지 7개월 연속 국고채 3년 시장 수익률이 기준금리를 밑돌고 있어요. 최근에 3.18%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건 우리 역사상 금리 역사상 없는 일입니다. 시장은 한국은행한테 빨리 금리 인하해라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행이 견디고 있죠. 저는 한국은행이 정치권 뭐 압박한다고 그런 거는 그냥 한 귀로 들리고 한 귀로 그냥 넘겨도 되는데요. 네. 시장은 굉장히 똑똑하다는 겁니다. 시장 압박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론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세가 이렇게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는 시점에 금리 인상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왜 그런 거예요? 미국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런 건 물가가 안 잡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물가가 문제인데요. 예, 당장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 시간으로 미국 그 PC 물가라고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지난 4월에 2.7%였는데 이번 달에는 한 2.6%로 떨어질 거로 지금 시장이 그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어떻게 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물가가 다시 올라버리면은 뭐 미국 금리 인상해야 되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고용, 뭐 소비 감소하는데 물가 상승이 높아질 가능성은 좀 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글쎄요, 금리 인상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전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를 예로 들면 5%대의 금리가 왜 꼭 나쁘냐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어느새부턴가 무조건 금리가 이제 낮아져야 된다 2, 3% 얘기하게 되지만 사실 5%가 그게 나쁜 거냐, 나름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다. 예, 그 경제 주체마다 다 다르죠. 금리가 높으면요, 돈 가지고 있는 가계한테 제일 좋은 겁니다. 가계는 전부 저축의 주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나라 개인이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159조 원이 많았어요. 저축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 금리가 높으면 굉장히 좋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는 가계는 힘들고요. 기업은 더 힘들죠. 기업은 돈 빌려 쓰는 주체니까 이 경제 주체별로 다른데요. 근데 문제는 미국 금리가 지금 5.2에서 5.50%인데 제가 미국 적정금리가 테일러 준 쪽 추정하면 5.0이에요. 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국 그 자연 이자율이 얼마냐 이거는 논쟁이 있습니다. 한 2.5% 안팎으로 추정하거든요. 그 수준이 아직 미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보다 높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미국이 9월, 그다음에 한국이 천천히 서두름에 의거하여 8월로 이제 예상을 해보자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리 우리도 적정금리 추정에만 하면 2.5%에서 2% 그 정도 나오거든요. 네. 뭐 계속 인하하는 거죠. 예. 계속해서요. 예. 그럼 하반기 주가나 이런 데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네요. 예. 예.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 부동산이 다시 올라가 버릴까. 아까도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좀 걱정이 되죠. 예. 그래서 주가가 오르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부동산 가격도 오르는 게 과거 사이클이었는데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데는 좀 시차가 그렇죠. 있을 것이다. 네, 아직도 아까 고평가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예. 금리가 내린다고 해도 바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고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시차가 있을 거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하반기에는 어떤 식의 마음을 가지고 자산 배분을 해가야 할까요, 교수님?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실 분들한테는 작년부터 계속 채권 투자 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제 이름만 들으면 채권 생각난다고 한 방송에서 진행자가 그러시던데요. 네. 그때 채권 사셨으면 지금 돈 좀 버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만기가 긴 채권 사시면 좋거든요. 저는 국채 30년 ETF를 샀어요. 근데 수익률이 물론 제가 시점을 좀 운 좋게 잘 잡아서 그러면 26%입니다. 와. 채권에도 그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지금 국고채 3년 수익률이 3.2%, 10년짜리는 3.3%로 떨어졌는데요. 이게 멀리 보면 지금도 금리 높다는 겁니다. 저는 5년 지나면 우리 잠재성 1% 초반으로 떨어지고요. 10년 국채 수익률도 1% 후반, 2%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안정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저는 채권 투자 권유 드리고요. 네. 예,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예, 2020년, 2021년 동학개미운동이라고요. 예, 그때 그 주식시장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데 그때는 주가가 고평가됐었습니다. 뭐 제가 3,300 갔을 때 2,200 이야기해가지고 요거도 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고평가됐었어요. 그래서 근데 닥터 지금은 둠이라고. 네. 완전 저평가 영역이 있거든요. 왜 이런 식의 주식시장에 관심을 덜 두시냐는 거죠. 그럼 지금은 닥터 둠의 반대니까 뭔가요, 교수님? KBS 기자분이 저한테 수업받고 닥터 데이터라고 별명을 지어주더라고요. 주식은 우리 주식 위주로, 그렇죠? 예, 저는 우리 주식, 인도 주식. 인도요? 예. 그리고 중국 주가 주식도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가 달러가 약세냐 강세냐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예, 저는 미국의 대내 불균이 심화됐다. 중국 등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 보유 비중을 줄이고 있다. 그 다음에 대순부채 이런 것들 연방정 부채 높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리고 내년에 미국 경제 1.8% 블룸버그 컨센서스 오르다면은 뭐 물가 성장률 낮아지고 금리도 내릴 수밖에 없죠. 내년은 달러 약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달러가 약세될 때는 미국 주가보다는 신흥시장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그 자산 배분을 할 때 아마 지금 저 미국 비중이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 보니까 60%가 넘더라고요. 거의 국부 유출 같은 느낌이. 물론 저 미국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대단. 미국 주식 사서 돈 벌면 되죠. 지금까지 돈 벌었어요. 아, 네, 좋네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것 가지고 우리, 인도, 그다음에 중국 이런 거 이머징 마켓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머징 마켓 비중을 늘려라. 채권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 국채도 요즘에 얘기가 많이 있긴 해서, 근데 그건 또 환율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교수님 생각은 이것도 국채가 더 나은가요? 예, 미국 채권도 사시는 게 좋지만은 환율을 생각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미국 금리는 우리 금리보다 좀 덜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미국 국채 팔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팔고 최근에는 그렇죠. 일본도 미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거든요. 일본이 왜 줄이냐고 이렇게 제가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일본 보험회사들이 미국 국채를 덜 사고 있습니다. 일본 보험회사는 세계 금융시장의 가장 큰 손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미국 국채사나 일본 국채사나 한 해지 비용을 고려하니까 수익률 차이가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일본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10년짜리가 2012년 이후로 처음으로 1% 넘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보험회사들이 일본 국채를 산다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미국 국채도 사셔야 되지만은 저는 미국 국채보다는 우리 국채를 사시는 게 더 수익률이 높고 또 미국 국채 사면 환율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복잡하게 환율까지 고려하지 마시고 우리 국채 사시는 게 수익률뿐만 아니라 마음도 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오실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정말 성심껏 이 국채를 사라라는 말씀을 해주신다는 느낌을 저도 받거든요. 이왕 살 거면은 쭉 적립식으로 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시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럼 조금 서둘러서 결단을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예, 국채는 저는 빨리 살수록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가 최근에 떨어지다가 3년 국고채 수익률이 3.5%까지 갔다가 지금 3.15% 뭐 이 근처까지 떨어졌거든요. 단기에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여기서 조정을 보이기는 보일 거예요. 그런데 1년 후, 2년 후, 3년 후를 생각하면은 지금 이 금리도 높다는 겁니다. 예, 최근에 저 은행 그 대출 금리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일부 은행에서 2% 후반까지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그렇게 내렸더라고요. 아, 오래전하고 비슷해지는데요. 3년 전 다시. 수준이라는 예, 그러게요. 겁니다. 예. 예, 그만큼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채권은 뭐 나눠서 사시는 것도 좋지만은 예, 저는 뭐 1년, 2년 뭐 내다보시면서 빨리 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 2년 뒤를 보고 예, 빨리 예, 결단을 예, 내리는 예. 게 좋다. 제가 작년에 채권 사시라면서 3, 4월에 절반 사고 한 6, 7월에 절반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그게 지금인가요? 예. 6, 7월이? 아, 그런데 3, 4월에 사신 분들이 지금 돈을 벌고 계시죠. 그러니까 기회의 문이 더 닫히기 전에 6, 7월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 아마 7월이니까 8월에 저 물가 상승률이 2% 초반으로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8월에 제 예상대로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2% 초반으로 떨어지면은 네. 금리도 2% 후반에 접어들 거예요. 아, 채권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교수님 아까 ETF도 말씀하셨지만 국채 투자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예, 그런데 채권은 좀 재미가 없고요. 주식처럼 가격 변동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샀다 팔았다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거래량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국고채 ETF가 있는데요. 아주 큰 돈 아니시면은 뭐 언제든지 채권 사고 파실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ETF 같은 거 활용하시면. 네. 예. 자세한 조언까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북한 리스크를 빼면 이제 좋은 쪽으로 바라보고 계시다. 우리 경제에 대해서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리스크는 또 없을까요? 있다면은 어떤 요인이? 북한 리스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017년에 영국의 디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 주간지에서 뭐 커피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예, 미국이 북한의 핵심 지역을 공격할 것이다.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나갔는데요. 요새
남북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아직 강대강 대결일 것 같은데 어떤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될 텐데. 예, 그리고 러시아가 최근에 북한하고 군사 협약과도 비슷하게 맺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 그 시선을 좀 이쪽으로 돌리면서 그쪽에서 좀 우세한 입지를 뭐 보이게 해서 그런 북한하고 관계를 맺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남북 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남북 문제가 악화되면요 환율이 일시적으로 1,500원도 넘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제가 가장 우려한 리스크고요. 예, 또 다른 리스크는 중국의 위안화 절하 리스크입니다. 예, 미국이 지금 바이든 정부가 중국 전기차 관세를 25%, 100%로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향 중에 하나는 그냥 위안화를 절하시켜 버리는 거예요. 위안화를 절하시키면은 뭐 중국도 수출 전기차 수출 가격이 싸지니까 그 미국 관세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같은 데서 우리가 실질 실효환율, 적정환율 추정할 때 위안화 비중이 거의 33%예요. 미국 비중, 중국 비중 33%, 미국 비중 한 13%밖에 안 돼요. 우리 환율이 위안화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위안화를 절하시키면 우리 환율이 껑충 뛰게 되죠. 그래서 북한 리스크, 중국의 위안화 리스크 이런 것이 가장 큰 리스크일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만 어느 정도 잠잠해진다면 우리 환율도 떨어지고 주가도 제가 목표하는 3,200 꾸준히 가는 과정일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또 대선이 연말에 있다 보니까 이것도 불확실성 요소 중에 하나로 교수님 보시기에도 변동성이 클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뭐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좀 세계관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트럼프 인터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중국의 관세를 엄청 부과하겠다. 그리고 지금 서유럽 국가들 국방비 지출 늘리지 않으면 러시아가 공격해도 괜찮다. 그 다음에 미국 국경 넘어온 멕시코인들 보고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아,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한 거 보니까 이분이 대통령이면 세계가 많이 변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뭐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게 되고요. 아마 그 이전에 그 주시장이 반영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주가가 뭐 시장이 똑똑하더라고요. 1984년 이후로 보니까 7월 31일에서 10월 31일까지 대선 직전까지요. S&P 500이 오르면은 바이든, 떨어지면은 트럼프가 당선돼요. 84년 이후로 그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도 주가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주가 전망은 지금 주가가 좀 미국 주가 7, 8월 초까지 조정을 좀 많이 보이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10월까지는 다시 오르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그거에 따르면? 바이든이죠. 그러면은 뭐 큰 변화는 없을 건데요. 좀 주가 동향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 모델에 나온 주가는 그렇습니다. 제 주가는 바이든입니다. 제 모델 주가는. 현재상까지는요. 아, 김희학 교수님의 모델에 따르면은 바이든 쪽으로. 지금 여론조사는 뭐 트럼프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제 주가 모델은 바이든입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만약에 그게 변한다고 하면은 또 말씀을 해주십시오. 교수님 항상 중요할 때마다 모셔서 뵙고 하반기에 중심을 잡고 가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투자자들에게 하반기를 잘 날 수 있는 지혜 또는 덕담 한마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는 금융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금융으로 우리 모두가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금융민주주의를 달성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 KBS 모닝 올라도 제가 처음 방송할 때 출연하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데이터에 뒷받침해서 또 해주시니까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오시고 정리를 해보는 순서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